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204표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유, 국민의힘은 탄핵 책임론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선출직 지도부는 모두 사의를 표했고 오늘 한동훈 대표 역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 일부에서는 내분 수습 중인 국민의힘 상황을 살펴보고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에 대한 전망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선 짧게 먼저 이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전애 위원부터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지금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 국민에게 모두 큰 상처가 되는 상황인 것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처절한 상처를 딛고 또 이번에 어떠한 시위 과정, 집회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런 성숙된 민주주의, 거기에서 또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되었는데 차분히 기다리면서 다시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요? 저는 상설특검에 통과를 시켜준 국민의힘 현역 의원분들이 22분, 그리고 국민의힘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일종의 친한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김태호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34표.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14표에서 226표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4표로 겨우 통과했거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의 문자, 그러니까 딸이 보낸 문자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아빠 제발 정무적으로 판단 좀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가족마저도 탄핵에 찬성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무난하게 압도적으로 통과될 줄 알았는데 막상 표를 열어보니까 겨우 204표밖에 안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고작 12명 겨우였다, 이런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정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찬성표로
분류되는 것이 한 12표 정도. 그다음에 기권 무효 11표니까 합하면 23표입니다. 자, 먼저 12표가 나오게 된 이유. 또 기권 무효한 의원들은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친한계 쪽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제가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뭐 방송에서 한 205표 정도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저는 제가 그때 파악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이 압도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실명으로 반대 아닌 찬성을 선택하겠다고 한 사람이 7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당내 주류가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또 나서서 자신이 탄핵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10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제적의원 108명 가운데 비례대표 18명 또 수도권 2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전히 우리 당의 양지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TK, PK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집중돼 있는데 이분들은 중진 의원도 많고 2016년 17년 탄핵 트라우마와 함께 본인의 지역구에서 오는 탄핵 반대 목소리 이런 것들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표 204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2표의 소신표밖에는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의 배경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모임을 했을 때 이른바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20명 남짓. 한동훈 대표가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찬성표가 안 나온 그 배경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뭐 그립감이 약하다 이거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있다면 그렇게 뭐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앞서 말했지만 천만다행이죠. 사실은 뭐 그 7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가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분위기 자체가 워낙 국민들이 탄핵 찬성하라는 여론이 높았고 또 거리에 나와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7에서 더 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가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대로 당일에 와서 또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 이 가결 요건에 4표 정도가 더 초과된 거니까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기권 내지 무효표로 했으면 또 부결될 뻔했던 거죠. 천만다행이고 어찌 됐든 뭐 이건 국민들의 어떤 여론과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일궈낸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2표는 어쨌든 가결이 됐다는 것으로서 일단 뭐 큰 의미가 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쉽지 않죠. 적어도 친한계 의원이라고 했던 20표 정도는 나와줬어야 리더십이 있을 걸고 오늘 같은 이 사퇴 국면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있지 않습니까? 상유 12척 미신불사. 그러네요. 죽지는 않는다. 12척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런 그 고사를 쓰기에는 12표만 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강전희 위원.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버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은 상당히 또 속절없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비자발적 퇴진이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 직후에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외 인사지만 어쨌든 의원총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앞에 있던 기자들에게 본인이 혹시 사퇴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계속 직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의원총회 안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그리고 원외에 있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퇴를 할 때 기자회견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에 내용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뭐 탄핵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지금 당내 분란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서 먼저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언급했던 것을 보면은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당 대표직에서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 저는 정치가 너무 냉정하구나라고 오늘 좀 생각을 했던 게 이러한 상황들 이준석 대표 때도 있었던 것이고 최고위원들의 집단적인 사퇴로 비대위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팀 한동훈이라고 하면서 3명의 의원들과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박정원 의원은 탈락했지만 진종호 의원이 청년 최고로 당선이 되었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수석 최고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 2명은 그래도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이 2분이 사퇴를 한 것을 넘어서서 사퇴 의사를 의원총회에서 밝히기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여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당대표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결국에는 사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한동훈 전 대표로 전달을 드립니다. 강 부대변인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치권 사항들을 좀 잘 분석을 하시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다른 운명이라고 판단했던 평론가들도 많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더 싸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보다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사태가 조금 다르고 조금 뼈아픈 건 뭐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 탄핵 이후에 반한계에 의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사퇴 당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친한계에 의해서 자진 사퇴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당의 화합을 위해서 사퇴를 만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최고라든지 진종호 최고가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 이상 자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최고위원 중에서 지역구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장동혁 최고위원과의 소통을 조금 더 강화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정아 비서실장이 사퇴한 것은 더 뼈아프다고 봅니다. 박정아 비서실장. 이분은 사실 뭐 의석수라든가 뭐 최고위원 지도 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저 당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동훈 대표 곁을 떠났단 말입니다. 한 전 대표와는 사전 교감도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뭐 알았든 몰랐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사퇴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측근들부터도 설득하지 못하는 어떤 포용력과 리더십의 부족을 보였다는 거죠. 이걸 정광재 대변인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의원, 진종호 의원, 박정아 의원 누구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웠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경우에 장 의원, 진 의원, 박 의원 다 상당히 이 지지층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뭡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에게 좀 설명을 할 걸 그랬는데 그 밖에서 보시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네. 그냥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피상적인 것만 보시는 거지 그 안에 의사결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비서실장이 거기서 사퇴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격앙된 의원총회 분위기에서 박정화 비서실장 보고 당대표를 데려와라. 모셔오라도 아니고 데려와라.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니까 박정화 실장이 지금 자신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표를 모셔오지 못하겠다. 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모셔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려와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비서실장을 그만두겠다. 라고 해서 사퇴로 연결된 것이지 박정화 비서실장이 한 대표를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사임 기자회견을 할 때도 박정화 비서실장이 자리를 마련하고 또 배석을 했었죠. 그런데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 예. 왜 사퇴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장동혁 최고가 사퇴할 거라고는 아마 대표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탄핵과 관련해선 장 최고는 탄핵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예.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정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게 과연 최고위원 사퇴까지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강의원께 여쭤봅니다. 실제로 이 표결 과정에서도 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주장했지만 탄핵소추 찬성을 주장했지만 예. 찬성표가 그 정도로 나오지 않았고요. 또 장동혁 의원과의 불협화음 네. 등등 뭔가 한동훈 대표가 가까운 의원들하고도 좀 의견 조율이나 네. 이런 당대표로서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질 못했던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탄핵소추 의결이 되기까지 열흘 조금 남짓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흔들려 보였던 거. 그게 결국에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저녁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야당의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먼저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어쨌든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태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워딩들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또 당론으로 이렇게 탄핵을 부결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당대표가 없는데 당론을 결정한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다음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하더니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대통령에 대해서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당론을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당론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이라든지 저는 처음부터 사실상은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먼저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 설득을 못했을 때는 그 이후에 당론을 변경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원들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서 앞에 긴급 최고위원을 할 때도 앞에 카메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패착이었었다라고 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안을 제대로 못 냈었던 부분들. 정부간정 TF도 의미가 없었고 또 중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저 위헌적이다. 법률이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었다라는 거거든요. 한동훈의 그동안의 이미지라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규정에 있어서 국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은 지나가면서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답 없지 않냐, 탄핵만이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예.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하면서도 의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되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의 이 여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조기현 부대변인께 일단 국민의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육당은 탄핵 소출 계속해서 가결 입장이었고,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고, 주로 이제 국민의힘 친윤 쪽으로부터 김예지 의원이 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탈당 요구를 받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어제까지 한 2주일 동안에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걸 주장하는 보수 정당의 민낯을 다 보여줬다. 그래 봅니다. 이 비상계엄 자체가 자유민주 체제 정면으로 반하는 거였죠. 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지만 헌법 77조가 이 명한 그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한다. 거기서 처단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런 목적으로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시켰다는 점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늘상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위가 전혀 맞지 않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개인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헌법 기관으로서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론에 따를지 말지 역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 같이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적어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소신 있게 투표하는 게 맞죠. 박수받아 마땅한데 그것을 이 비판하고 제명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 또 김혜지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 가결한 12명을 색출하려는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식 이 색출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이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맞느냐,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보여지는 행태는 보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이 지금 살 수 있는, 정치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로 이거고 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면서 강성필 부대변인 그리고 정강재 대변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쨌거나 간에 수치는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탄핵 소추,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좀 비등했다.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 결과든 간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라고 봐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트라우마는 사실 그럴듯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만은 막아보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은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조기 대선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상황을, 비상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초고도의 어떤 정치 행위였다라고 예.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어쨌든 보수 정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께서 연속으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수 정치의 괴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자진 사퇴가 탄핵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차후 있을 총선에서 본인들의 당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크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탄핵에 이를 만큼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보수 정치가 더 생명을 연장해 가기 위해서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국민보다 국민의 힘을 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예, 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 여론하고는 크게 배치되는 내부 여론이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만들어졌고 또 결국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나갔고 지금 주로 탄핵에 대해서 소추에 대해서 반대한 85명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그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 정당의 자유민주주의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때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자유를 뺀 개헌을 한다고 한다. 또 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해야 하는데 그냥 뭐 민주주의를 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사실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정당이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당이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택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탄핵과 관련해서 그럼 국민 여론이 뭐 대략 수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훨씬 높은데 우리 정당은 왜 그러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택했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의 지금 의석 수가 이미 우리 당의 유리한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 내에서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보수층들의 고통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론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정당의 여튼 정체적인 역학관계에서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20대, 21대 국회 22대까지 거치면서 이른바 민심에 민감하다는 수도권 의석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강전희 위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연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해서 총선을 네. 이끌었고 그 이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가 전당대회에 등장을 해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윤한 갈등, 윤한 충돌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으로 전개되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에 물러나고 말았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새작이다. 당 중진으로부터 저는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된다면 그때 무언가 준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진을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최측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당의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진종호, 장동혁이 같이 사퇴의 의사를 밝혔다면
똑같이 사퇴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떠한 본인의 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앞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비례대표 의원들 김예지 의원, 뭐 한지아 의원, 진종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라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한동훈 대표가 오늘 결국 사퇴를 고려하게 된 부분에 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가지 않았을 때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다른 친윤계 의원들이 더 압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쉬고 그 이후에 본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오늘 재미있는 것이 이준석 의원이 뭐 언제 볼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면서 본인 SNS에 쓴 것이 있죠. 네. 제가 또 한간에서는 뭐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한동훈 해갖고는 당을 하나 하면은 그것도 새로운 대선 후보로서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 같은 것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문구에 배신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배신한 것은 대통령이지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한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쫓기듯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물러났는데 조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대체 인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쉽지 않죠. 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부상된 것은 본인의 이제 경쟁력도 있고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이 보수 세력의 어떤 대안으로서 이렇게 선택받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한계가 지금 분명히 드러난 거고 지금 대통령 탄핵 그 원인이 더군다나 비상겸 내란을 원인으로 한 탄핵에서는 사실 누가 지금 나와도 뭐 조기 대선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다른 대안 또 뭐 이가 준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묻혀 있기는 하지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 또 다 연루돼 있는 분들이고 관련된 내용들도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 소위 말하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고 이미 그 이전에도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 들려주거나 보내줬던 내용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명태균 씨 수사를 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건재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대안 뭐 그리고 대권 이런 걸 논하기에는 지금 좀 너무 어려운 시점이고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더 격앙된 상태인데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이 탄핵이란 사태로 자중전환에 빠진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차분해지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선 일정이 나올 텐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 혼란한 분위기가 수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간 정도가 지나야 당면한 대선이 됐든 차기의 어떤 이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됐든 그때쯤이야 합리적이고 어떤 이런 이 생각들이 모여지지 당분간은 뭐 차기 내지 리더십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과 고민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 부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을 대체할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물색 중에 있죠. 그러면 대선 후보는 안 될 테고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대통령과 또 가까운 사람 임명하기 힘들 테고 누굽니까 도대체 비상대책위원장. 정광재 대변인이 속 시원하게 누가 될 것 같은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국민과 당원이 선택을 해 주시겠죠.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가진 후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7년에 이루어진 그 대선 그때가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였으니까 묘하게
거의 시기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네. 대략 뭐 벚꽃 대선이나 장미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도 5월 9일에 있었잖아요. 우리 당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는데 3월 31일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가 51.4%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됐어요. 그것은 탄핵 인용이 된 지 21일 만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한 40여일 전에 이루어진 건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후보를 뽑는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당은 당원 50%, 민심 50%라는 룰을 유지해 왔어요. 이 방정식을 집어넣어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인지도 있는 몇 명의 후보들로 좁혀질 거예요. 그런데 탄핵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인용이 된 후에도 그걸로 논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민심 50%는 거의 반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후보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바이어스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네. 좀 삼가겠습니다. 강선표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상시국이고 네. 지금 여론이 흘러가는 걸 보면 예사스러운 인물이 와서는 도무지 수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지금 여러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등장했단 말이거든요. 강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떤 인물이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인물이 온다면 지금 상황 국민의힘 내부가 수습이 될까요? 이제 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뭐 10번인지 12번인지도 이제 숫자가 헷갈릴 정도로 사실 잦은 비대위라든지 지도부 체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뭐 어느 정당이나 뭐 주류와 비주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친한과 반한으로 나누어지는 어쨌든 세력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립감이 센 카리스마 있는 분이 좀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친한이든 반한이든 뭐 친윤이든 반윤이든 이런 분들을 이런 어떤 당내 갈등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로 단일 대우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 중에서 앞으로 정치 일정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뭐 출마를 한다거나 뭐 대통령에 도전을 한다거나 그런 욕심이 없으신 분이 오셔야지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라든지 개혁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을 본인의 사심 없이 던지면서 이렇게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출마 계획이 있으면 사실 그 의도를 의심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김종인 전 비대. 근데 이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좀 적절치가 않고 이런 분들을 충분히 저는 보수 원로 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부대변인이 한두 명 더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 그 보수 쪽 그 원로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이 법조인이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금 법적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입니까? 여당이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게 법적인 어떤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여당 야당이라는 게 정치적 의미이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그 정의되는 것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이렇게 법률 규정에 나와 있을 때 이제 이걸 여당으로 보는 거고 통상 정치적으로 이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실 여당을 자처하면서 당정 관계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상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탄핵된 상황에서 여당이 과거와 같이 똑같이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다. 이제 국가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이거 막론하고 국회가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안정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여당이냐 뭐 여당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아니라 제2야당이다. 제2당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박이 오고 갔던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또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를 찾아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정부가 협력을 하자 이야기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 때문에 아직도 여당인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기존까지 해왔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고요.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달리 여야가 협력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이걸 뒷받침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야를 따질 때가 아닌데 지금 권성동 대표는 당장 그 말에만 발끈해서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정협의톡에서 국무총리 이 권한대행을 당으로 불러들여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부권도 그렇고 관련 뭐 입법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이미 예산안 통과됐지만 뭐 추경 논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국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간다고 하면 국민들 거기 동의하시겠습니까? 더 네.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여당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만들어놓은 상황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과 똑같이 해석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강 의원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그 한동훈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국정 협의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2의 내란이다,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국정의 주체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워딩은 국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정안전협의체라는 것을 함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 이 권한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정해준 권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빨리 임명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거는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정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탄핵을 일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의 뭐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너도 탄핵할 거야.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거야라고 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강 싶습니다. 의원 말씀은 2부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바른 게 드리도록 하고요. 강성필 부대변인이 이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발언하고 싶은 내용은 2부로 돌아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끝자락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대안에 대해서
조기현 부대변인과 강전의 국민의위원회 말씀 들어봤는데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당정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당인 척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주장을 들어보면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의 제목이 생각나요.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위치를 보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같이 초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이 아직 우리는 여당이니까 우리가 국무총리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광재 대표님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듣고는 명태균 씨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회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 총재로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4년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졌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마치 여의도 대통령인 것처럼 국정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사실 회방을 놨었는지, 그러니까 무리한 방탄 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때 당시엔 과했던 것 같다라는 사과가 있어야만 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헌법재판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향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할 텐데 조기현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된 결과 이제 넘어간 거죠. 예. 그러면 어느 날짜부터 계산해서 최대 180일 안에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엊그저께 의결되자마자 접수가 됐을 겁니다. 예. 그날부터 이제 180일. 그러면 12월 14일부터 이제 180일입니다. 자, 네. 향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될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의결서가 전달된 게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말간에는 개별적으로 받아서 아마 검토는 했을 겁니다. 재판관들이.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수명백관, 그러니까 향후 절차를 진행할 부분을 정리하는 수명법과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고요. 주심도 배당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브리핑할 때에는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도를 통해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뭐 절차만 얘기하면 그날 오늘 회의를 통해서 12월 27일을 준비기일로 일단 지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를 요구할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재판관 회의를 계속하면서 쟁점들을 정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주로 이제 심리해야 될 쟁점을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거 신청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할 건데 지금 예상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을 뭐 무더기로 신청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신속한 절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불필요한 절차는 다 걷어내고 본안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1, 2회 준비기일을 거칠 가능성은 있지만 신속하게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1월 초에는 바로 본안 심리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걸릴까가 결국 최종 결정일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증거 신청,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 확인할 때까지 결정기일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1월 초부터는 본안 심리가 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안 자체가 예. 탄핵의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간명하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제 예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는 더 빠른 시한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당시가 이제 2달이었는데 2달보다 더 빨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91일이었습니다. 91일 석 달이었는데 예. 그때보다 더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질 거로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달이었고요. 그렇죠. 2달 63년. 정도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빠른
석 달 이전에 나온다는 말씀인데 자 강전의 위원한테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바로 나온 속보라서 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명 재판관도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좀 성향적으로는 보수로 물론 이건 보도에 따른 정보입니다만 알려진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입장 논평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저희 당에서는 사실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썩 그리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정해서 합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는 위법성을 따지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의 여론도 따지고 예.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내란 혐의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누가 주심이 되든지 뭐 수명 재판관이 되든지 뭐 6인이든 9인이든 저희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참고로 수명 재판관에는 이형식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나오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명 재판관의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수명 재판관이요. 증거를 주로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수명 재판관인데 강 의원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 같이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정형식 그 주심과 같은 소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안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주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요 재판관 그 수명 재판관에 대해서도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도 이 판결 시점에 나올 부분 이 시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먼저 논의하겠습니다. 네. 언제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조기현 부대변인은 석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1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2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나올까요? 법 쪽에서는 아무래도 4월 전에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것이 주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증인 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사가 만약에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면서 다시 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과 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넣었다, 국회에 들여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대통령이 끌어내라. 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화폰이라는 것은 녹음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2명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에 다른 사람들,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사가 어디까지가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이지만 3명을 국회 추천 몫을 이제 뭐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고. 근데 총리에게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부터 아마 따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따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 다음에 위헌 위법한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굉장히 좀 살라미처럼 하나씩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4월이 됐을 때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땐 또 뭐가 문제냐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없어도 물론 7인 체제로서도 결과는 나올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이 하는 게 맞냐 9명 완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을 만약에
그 다시 넣어야 된다면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을 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주심으로 지정이 된 정영식 재판관이 법조계에서는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한 분으로 이제 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름이 좀 높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것들을 허투루 보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만약에 4월이 넘어가서 선고가 나올 때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전희 위원은 어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조기현 부대변인은 석 달 안쪽으로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지만 저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헌법재판소법 51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형사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진행 중일 때는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헌재에서 그 규정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처럼 멈추지는 않고 나름대로 진행을 할 것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길어지게 되지 않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걸렸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대응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중단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더라고요. 정광재 대변인,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탄핵에 대한 시간을 상당히 의식했던 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느냐,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먼저 나오느냐, 2심이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 찬성 이후에 내놓은 일성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정말 본인에게는 그 같은 잣대를 적용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 잣대를 적용하려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1심에서 그러니까 11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네.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물리적으로 2월 15일 안에 2심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수용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이거 누구나 정말 7살 꼬마도 알 겁니다. 이 배경에는 자신의 그 재판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미뤄서 결국에는 다음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은 워낙 격동의 시기, 또 비상계엄에 대한 네.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잠겨져 있지만 이 부분도 다시 수면 위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도 그와 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이 1심에서 정말 억울한 실형을 받았다면 2심을 빨리 개최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 의견에 이런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모 일간지 사설의 제목이 생각나네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지연되느냐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판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 잘했으면 여당의 여당의 인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겠죠. 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안 하셨다면 조기 대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는 즉시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자료가 8만 페이지에서 12만 페이지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재판 전략상 이 시간을 벌어서 항소 유서를 쓰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비난을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소환장 지금 한 번 거부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는 거예요. 재판 중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선택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강 대변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늦출 이유나 의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대변인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사도 가 있지만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 검찰, 뭐 공조수사본부, 공수처 등으로 나눠졌어요. 상당히 좀 이 부분도 혼선이 있는데 이런 수사의 가장 큰 쟁점 또 핵심 사안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수사에서는 내란죄죠. 지금 내란 혐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이건 어떤 범죄보다도 이 최고형 자체가 사형죄보다도 더 중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내란죄를 수사 개시할 수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도 뭐 당연히 수사하다 보면 직권남용 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의무 없는 일을 지시를 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중요한 건 내란죄가 성립하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거고 아마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 내란 행위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 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탄핵 심판 절차만을 보면 헌법 77조 위반 그러니까 비상기업 선포 요건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제 이 비상계엄 자체를 통치행위로 주장하면서 그거에서 부수돼서 발생한 국헌문란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할 텐데 내란 관련해서도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다 중계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은 그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국회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갔지 않느냐.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 관련된 부대장들의 진술을 통해서 바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거 뒤엎지 못하고요. 특히 이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아마 증언을 했을 겁니다.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다 지금 구속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이 다 되고 있다는 거고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다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 자료도 상당히 확보가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에서 내란죄가 확정적으로 범죄 사실로 확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탄핵의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사안이 바로 이 내용이고 네. 또 수사에서도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내란죄로 거론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강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게 일단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할 수 있는가?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때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군부였던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찬탈을 하려고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찬탈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그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물론 체포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는 당시에 질서 유지를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 법관들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란이라는 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는 것이 저는 같이 범죄로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수사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 발부가 되었을 때 법원에서 내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들었던 이유가 경찰과 관련한 범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당시에는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영장 전담 판사의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서의 결과지 1심 판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1심에서 만약에 본심으로 들어갔을 때 판사는 검찰에서 여전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여튼 그렇죠. 민주당이 내란죄에 주장하는 대해서 내란죄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태, 내란죄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정부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강부 대변인 보시기엔 지금 이제 많은 법안이 올라갑니다. 또 갈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 사업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원만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적인 법안이라든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오셔가지고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당 야당 대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비상경과 관련해서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해 준 것은 네. 지금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과 해외에다가 저희가 신뢰감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의를 믿고 맡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두 변인 설명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은재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소극적 행정권 행사가 맞겠지만 지금 당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국정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뭐 양곡권리법과 같은 6개 법안은 우리 당과 또 정부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금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부권 행사가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서 아까 강전희 위원님 말씀하신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다가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 절차가 중단돼서 상당한 기간 오래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손준성 고발사주 이 손준성 검사의 사례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적용될 수 없고 그렇게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형사재판과 동일성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요. 내란 관련해서도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 구속된 사안들을 보면 범죄 혐의 사실 다 소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 기소돼서 재판 결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대변인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저는 지금